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심분석. 네,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이진숙 임명 강행을 하기 위해서 내일 임명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국회에 어떤 그 송부서 보내달라고 한 거 보니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제가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라고 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뭐 하나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인사청문회는 그냥 거쳐야 되는 과정이니까 국회에서 아무리 뭐라 니네들이 떠들어도 나는 임명하겠다 이런 건방진 의지가 표현된 거고, 그와 동시에 이진숙이는 장관급 방송통신위원장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하지만 현재 이상인 대행, 이상인도 탄핵을 하려고 그러다가 얘가 지금 도망갔잖아요. 지금 후임으로 김태균 권익위 부위원장을 동시, 김태균은 여러분들 누구냐면 얘는 판사 출신이에요. 그래갖고 바로 2인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원론적으로 지금 나가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민주당의 원칙론자들은 이준숙이가 뭔가를 해야지 탄핵을 할 수 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탄핵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준숙이가 만약 임명되자마자 MBC 등 공영방송 2사 선임 강행을 할 경우에 탄핵을 한다. 그러면 늦어요. 그러면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준숙이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이고 공직을 맡을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탄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진숙 임명을 기다릴 게 아니라 이진숙 임명에 대비해서 본회의 열 준비를 해야 되죠. 지금 현재 본회의가 8월 1일까지 지금 열릴 예정인데, 지금 원칙론자들은 탄핵 지금 막을 방법이 없다. 무슨 막을 방법이 없어. 안 되는 게 어딨어. 안 해서 그러는 거지.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취재하다가 좀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이준숙이가 여러분들 이번에 청문회를 왜 저렇게 제대로 답변도 안 하고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안 했냐라고 했더니, 이준숙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탄핵당할 건데, 지금 인식이 그거래요. 이준숙이는 어차피 탄핵당할 건데 뭐하러 내가 해명을 하고 자료를 내고 그러냐 이거죠. 어이가 없죠. 응? 어차피 야당이 탄핵시킬 건데 뭐하러 내가 국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내고 그래갖고 자기가 뭐하러 어떤 검찰 수사를 받고 그러냐 이거죠. 응? 이런 자가 무슨 공직을 수행을 합니까? 지금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거는 우리 시사타파 팬들이랑 개혁본 회원들 이름으로 이진숙이를 8월 1일 날 고발할 예정입니다. 중앙지검에. 중앙지검에 고발하는 게 맞나 이게? 공수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진숙이를 바로 고위공직자니까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그쵸? 그래서 김학현 대표님이 이미 여기에다가 잡았어요. 이거는 중앙지검에다가 고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진숙이는 장관급이라서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수처에다가 고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김학현 대표가 지금 8월 2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로텐더홀로 장소를 배임 횡령 혐의 고발을 지금 이미 국회를 예약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진숙에 이어서 조지호 경찰청장 아빠 찬스 의혹에 별게 다 나왔는데,
사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 있죠. 영등포 형사 수사과장, 그쵸? 백혜룡 전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과 그 마약 사건을 외부에서 외압을 가냐 대질 신문이 사실상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는 그나마 이 사람은 그래도 대답은 어느 정도 하더라고요. 그쵸? 저희가 생각했던 이진숙이나 이런 자가 아니라, 물론 이 사람도 믿을 수는 없는 사람이지만 그나마 이 사람은 상식이라도 있더라고요. 응? 일단 인사청문 보고서는 여야가 채택을 해줬다. 사실 이제 오늘로써 방송사법 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필리버스터가 5박 6일 만에 이제 종료가 됐는데, 이게 왜 5박 6일 동안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이제 오랫동안 끌었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민주당과 야당이 힘을 합치면 180석이 넘기 때문에 이거 빨리 종료시키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종료시켜서 5박 6일 밖에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방송사법이라 그래갖고, 법 하나 상정하면 끝나면 또 필리버스터, 두 번째 법안 상정하면 또 필리버스터, 그것도 강제 종료시키면 세 번째 법안 상정하면 또 필리버스터. 그래갖고 필리버스터라는 건 24시간 이후에나 종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이 4개라서 5박 6일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첫 번째 법안 24시간 지나고 강제 종료시키고, 두 번째 법안 상정,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5박 6일이 걸렸는데, 그 사실 이제 거부권 정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윤석열이가 이거 뻔히 거부권 행사할 거 100%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쌓이고 있는 게 재표결 카드만 지금 남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팀원 위메프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실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이 일은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용호 의원이 예전에 이 법안을 발의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런 사태가 터질 것을 예견을 하고 이미 법안이 발의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법안이 발의된 다음에 1년간은 유예를 해줬어요. 1년간은 유예를 시키고 그 다음부터 적용시키는데, 그게 지금 법안이 발의된 법의 1년이에요 지금. 이게 제가 봤더니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이게 난리가 났나 했더니 폰지 사기랑 거의 같더라고요. 돌려막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티몬 이 사태가, 이게 옛날에 티몬이 티켓몬스터로 시작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각 업체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제일 처음에 이 플랫폼 선두주자가 옥션 아니었어요. 옥션에 여기저기 점주들이 입점해갖고 물건을 올리면 사람들이 구매를 하면 그 대금을 며칠 후에 주는 건데, 그걸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가 지금 자체 파악이 안 되는데, 뭐 심지어 1조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1조가 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물건을 팔았던 업체들은 연쇄 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인데, 제가 또 이런 촉이 빠르잖아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그러니까 티몬이나 위메프 이 두 회사의 또 위에가 바로 큐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티몬에서 판매한 수익금, 위메프에서 판매한 수익금이 큐텐이라는 데서 이제 관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큐텐에서 티몬과 위메프로 돈을 나눠주는 건데, 이 큐텐이라는 데가 그 돈을, 그러니까 사실상 업체에게 들어가야 될 돈, 고객들이 물건을 사서 업체들에게 수수료 떼고 지급해야 될 돈을 이 큐텐이 티몬이나 위메프에 지급하지 않고 미국의 업체 위시 플러스라는 데, 그러니까 고객의 돈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하려다가 이게 빵꾸가 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변명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횡령이 있는 겁니다. 이 1조의 돈이라는 돈이 단순히 미국 업체 위스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이 돈이 들어갔냐?
아니죠. 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돈들이 어디로 샜는지를 잡아야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사라진 1조를 어디에 지금 잠식하고 있나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라는 작자는 나와서 남아있는 돈이 800억이래요. 나머지 9천억 어디 갔냐고요.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터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이 티몬이랑 위메프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업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소상공인들 거기 플랫폼 이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대로 집계가 안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돈이 사라진 1조의 돈 행방을 찾는 게. 그다음에 제가 국힘당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제가 계속 떠들었잖아요. 한동훈 댓글팀, 김건희 댓글팀 바로, 그다음에 나경원 공소취하 청탁 이거 바로 해야 된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제 민주당이 자폭전대 한동훈 나경원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다가 한동훈은 공수처, 왜 그러냐면 한동훈은 그 장관이나 이런 직은 아니지만 당대표이기 때문에 공수처에다가 직권남용 업무 방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한동훈도 빼박지 못, 도망가기 힘들 거예요. 국힘당에서 폭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경원이는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호를 강요한 공무집행 방해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뢰했어요. 이걸 먼저 했어야 돼요. 한동훈 고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싸움을 붙인 다음에 시간을 좀 끌다가 최병 특검 재표결을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이상한 뉴스가 요즘 많이 나와요. 국정원 이어서 군 기밀 유출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보기관의 블랙 요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보기관의 블랙 요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군 기무사의 블랙 요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정원의 블랙 요원들이 있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해외에 파견 나가 있던 사람들이나 그런 명단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명단이 유출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군 기무사의 해외 파병 인원들이나 국정원의 해외 파병 인원, 이런 군 기밀의 블랙 요원들,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명단이 유출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군 정보사, 군 기무사죠. 이게 누구에 의해서 유출이 됐냐면 군무원이래요. 비밀 요원의 신상이 담긴 파일입니다. 이미 신상 파일이 유출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파견 나가 있는 블랙 요원들은 바로 다 제거의 대상이 되죠. 이 사람들의 신상이 파악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임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적국들에 의해서 타겟이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바로 이 비밀 요원들을 전부 귀국시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파견 나가 있는 비밀 요원들의 신분이 그냥 공개된 거예요. 인터넷에 공개됐다고. 만약에 이종원 뭐 지금 현재 뭐 미국 뭐 동부에서 첩보 활동 중, 이런 게 이름, 누구, 얼굴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빨리 안 들어오면 생명의 위급함도 느끼고 다시 어떤 나라에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덮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언론에서 이게 밝혀져서 그러지, 이 사건을 역대급입니다. 이런 기밀이 유출된 게 언제냐면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인데도 쉬쉬하다가 이번에 걸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요번에 터진 게 아니라 이미 한 달 전에
이 군 기무사의 대북 정보 수집 활동을 외국에서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간 거예요. 이걸 덮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좀 하나 얘기하고 군 얘기했으니까 오늘 이상한 기사가 좀 하나 있어요. 임성근이가 뜬금없이 명예 전역 신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 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임성근이가 명예 전역 신청을 하게 되면 군은요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들에게는 명예 전역을 할 경우에는 월급의 절반에 곱하기를 해갖고 엄청난 돈을 줘요. 그래서 연금뿐만 아니라 명예 전역 수당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마 이게 그런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 쉽지가 않냐면 명예 전역을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이제 심사를 하게 돼요. 왜 그러냐? 이미 이 임성근 사단장은 이 명예 전역이 적절한지 따져볼 사람이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피의자 신분이 되거나 징계 절차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전역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군에서 징계받으면 어떤 조치가 있죠? 임성근이가 지금 명예전역을 하면 투스타 소장으로 전역을 하는 건데 이게 최상병 순직에 임성근이가 막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면 강등당합니다. 강등. 그렇죠? 대부분 막 큰 잘못을 하면 별자리도 2등병 강등당하고 그러잖아. 예전에 전두환 때 까불던 사람들 막 육군 중장을 2등병 강제 전역시키고 그랬잖아. 그걸 노리는 거예요. 혹시나 강등당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까봐 소장 계급을 유지한 채 명예 전역을 신청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이가 명예 전역을 하고 수당까지 챙기고 그런 걸 노리는 거죠. 끝까지 돈입니다. 이 새끼 군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강하게 낮에 방송에서 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정부 이거 제정신 아니다. 이거 매국 정부다. 조선 총독부다. 그러면서 제가 엄청나게 비판을 했죠. 근데 일본에서는 우리에게 강제 노역 조건을 걸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외교 실패뿐만 아니라 일본을 동맹으로 생각하는 시각이 있어서 그래요. 윤석열 정부가. 그렇죠? 일본을 동맹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그래도 누가 윤석열에게 역사를 재단할 권리를 줬냐? 대한민국 대통령은 역사를 윤석열 마음대로 역사를 재단할 수는 없다. 그건 대통령의 권력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놔두고 그 역사는 순리대로 풀어야 되는데 누가 윤석열에게 마음대로 강제징용 명시 없이 유네스코 등재하도록 했고 강제적으로 끌려갔던 종군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들을 왜 면죄부를 주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바로 매국 정부고 반역 행위다. 윤석열은 반역죄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민주당은 민족 반역죄, 대한민국이 저들이 민주진영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을 하죠. 저들이 우리 민주지역을 항상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지 않습니까? 민주지역은 반역죄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요, 이제 민주당의 과제가 남은 거예요. 뭐가 있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일본과의 문제는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하나도 불리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반일 감정이 있어요. 이유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그 반일 감정도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본의 뻔뻔함과 그런 일본을 추앙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로 이거는 당연히 국민적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는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반드시 민주당 국정조사로 민족의 자존심을 다시 깨워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노력해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국력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외교입니다. 우리나라가 찬성을 해줬기 때문에 전범 국가가 과거에 자기들이 인접 국가에 힘없는 국가들의 국민들을 데려다가 노예처럼 부려먹던 광산 노동 착취예요. 이거를 자랑스럽게 문화예산이라고 올리는 새끼들이 제정신입니까? 이런 게 어떻게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역사를 자랑하는 거를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만 반대해서도 못 올라가요. 이 새끼들은 정말 예전 같았으면 총살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는 제가 어제 준비했었던 그 방송 내용인데, 예, 아버지 오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나서 제가 뉴스공장을 못 봤는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구 비상대책회의가 29일 어제 두 번째로 열렸는데 정신 나간 새끼들 아닙니까? 비상이래요, 인구가. 근데 한다는 게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불공정 약관을 개선해야 된다. 먼저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이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메이크업과 스튜디오와 드레스가 비싸서 결혼을 안 합니까? 근본적인 저출산의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응? 갑자기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라. 도라이들이죠, 도라이들. 응? 왜 젊은 사람들이 출산을 안 하는지 기본적인 걸 몰라요. 응? 어이가 없어갖고 스튜디오 사진비랑 드레스랑 메이크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비싸서 결혼을 안 한다. 결혼을 안 하니까 애를 못 낳는다. 그게 바로 저출산 추세다. 이 정부의 수준이에요. 근본적으로 젊은이들이 왜 그만큼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만큼 열악한 어떤 그 사회 진출에 대한, 그리고 과도한 집값, 그렇죠? 과도한 집값과 공공임대주택은 뭐 조금 뭐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라고 했는데 근본적인 걸 모릅니다. 그다음에 어제 재밌는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자마자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대법원장 추천이다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찬성한다는데 입을 싹 닦았죠. 그랬더니 개혁신당의 이준석과 개혁신당에서 우리가 그러면 대신 발의해 주겠다. 한동훈 특검법을,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를 안 하니까 그러면 한동훈이가 원하는 최혜병 특검이 뭐냐? 우리가 발의해 주겠다. 그래도 한동훈은 조용합니다.
이따가 제가 오늘 심층 분석의 주요 내용은 뭘로 해드릴 거냐면, 제가 며칠 전에 그 말씀을 한번 드렸죠. 지금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자마자 숫자가 이제 4대 4인데 나머지 한 자리가 정책위 의장이다. 제가 3일 전에 얘기했죠.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인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가 결국은 신구 권력의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그 예상을 했는데 저의 생각을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요거 좀 얘기하고 갈게요. 제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신 분들 며칠 전에 대규모 마약 사건을 영등포 경찰서에서 입수했었다. 이 마약 사건을 입수해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를 하던 영등포 경찰서의 백혜룡 형사과장이다. 근데 이 사람이 수사하는 도중에 인천 세관의 직원이 연루돼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고 나서 언론에 브리핑을 수사 상황 보고를 하려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전화가 막 날라옵니다. 경찰 고위급 간부들을 비롯해 상급자들이 전화 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영등포 경찰서장이 이 형사과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용산이 지켜보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이 백혜룡 경정은 좌천성 인사로 다른 데로 날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영등포 서장이었던 A 총경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거를 얘기를 했고, 이후 영등포 서장이었던 총경이 현재 어디가 있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왜 제2의 최혜병 사건이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냐면요. 쉽게 얘기해 줄게요. 영등포 형사과장이 마약 수사의 제보를 받아요. 그래서 세관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니까 마약 사범들을 잡았어요. 잡아갖고 조지는 과정에서 영등포 세관 직원이 연루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등포 직원을 잡아갖고 이제 조지려고 하고 언론 브리핑에 이 사건은 마약 밀매 조직과 인천 세관이 연결된 사건이다라고 발표를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영등포 경찰서장이었던 자가 전화와서 이 사건을 용산이 지켜보고 있다. 국정조사를 앞두고 작년 얘기예요. 작년 이제 10월이 국정조사잖아요. 국정감사잖아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좋은 일 시킬 일 있냐. 언론 브리핑에서 세관 직원이 연관돼 있다는 걸 빼라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쉽죠. 이렇게 하면. 그랬는데 이 백혜룡 전 영등포 과장에게 전화했던 바로 그 당시에 영등포 경찰서장이 지금 어디가 있냐? 용산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영등포 경찰서장이었던 이 총경이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실에 파견 중입니다. 얼마나 잘 보였길래. 그쵸? 에? 그냥 우연히일 수는 없죠. 대통령의 뜻을 잘 받고 결국은 우연히 이 사람 영등포 경찰서 서장이 대통령실에 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 명이 외압을 가했어요. 잘 보세요. 한 명은 영등포 과장이었던 이 백혜룡 영등포 과장을 직접적으로 영등포 서장이 얘기를 한 거고, 또 한 명이 바로 누구냐면 조 경무관이에요. 이게 누구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 많죠. 임성근 구명로비에 경무관 하나 이거 지금 자꾸 승진시켜야 되는데 안 된다. 이종호 사단이에요. 이게 조 경무관이. 요놈이 백혜룡 과장에게 전화를 했던 거예요. 이 백혜룡 과장에게 조 경무관이 이종호 문자에 나왔던 그 경무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조 경무관은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이냐면 영등포 경찰서도 아니에요. 서울 경찰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자기 소개를 먼저 하겠죠. 백혜령 과장에게 그 서울 경찰청에 근무하는 누구 경무관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사건 수사하고 있죠? 세관 이야기 안 나오게 해주는 거 아시죠? 아시죠? 라고 얘기하니까 수사 담당자였던 백혜령 과장이 대답을 안 하니까 관세청도 국가기관이고요. 경찰도 국가기관인데 기관끼리 싸우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으니까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 서울경찰청과 이야기해서 그 세관 연류가 다 빠졌다고 했더니 조 경무관이 올바른 스테인스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영등포 경찰서장이 압력을 가하고 갑자기 서울 경찰청에서 온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조 경무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아무 미치지 않고서야 현직에서 잘 수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야 인천 관세청 빼, 인천 세관 빼, 그랬을까요? 누군가가 빼라고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산이 배우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용산이 배우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응? 분명히 영등포 경찰서장이 뭐라 그랬어요? 용산이 보고 있다. 그래서 경찰판 세병 사건이 나오는 거고, 인천 세관의 마약 수사, 용산 개입설이죠. 이거는 민주당이 반드시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거 100% 그냥 대통령실 바로 다 걸려요. 그냥 넘어갈 일도 아니고 마약 조직원들과 인천국제공항 세관 직원들의 유착관계, 그리고 이 유착관계를 덮기 위해서 경찰의 윗선이 개입을 하고 그 경찰 윗선에게 어떤 외압을 행사한 거는 용산일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수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김건희, 본격적인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뜬금없이 대통령의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 이게 왜 나올까요, 여러분들? 갑자기 저는 이거는 정해진 스텝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들 불러갖고 콜 검사들 불러갖고 수사했죠. 일부는 자기는 이제 대면 조사를 받았으니까 이 사건에 사실상 면죄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면죄부를 받으면 이제 다음 사건은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같이 제가 나대지 않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실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한 것 같이 하려고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데, 이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재 여러분들 원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이 있고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 원래는 존재를 했었죠.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실 안에서 대통령과 김건희를 동시에 보좌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팀이라고 따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대통령실 안에서 한쪽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한쪽은 김건희를 보좌해요.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실 안에서도 파워게임이 있는 거죠. 김건희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보좌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힘이 세니까 해외 순방을 가도 김건희의 쌍판태기가 가장 메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생각 뻔하잖아요. 이쪽에서도 비서관들끼리도 사실상 파워게임을 하잖아요. 누가 봐도 김건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실 안에서도 파워게임에서 김건희 보좌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이 세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에서만, 대통령실에서만 보좌를 하고 김건희는 제2부속실에서 하겠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2 부속실을 설치한다고 김건희가 나대지 않거나 김건희가 여기저기서 국정농단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제2 부속실이라고 설치해봐야 여러분들 이제 비서관이 제2 부속 비서관이라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제 비서관부터는 이제 책임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떤 그 부속실 비서실이 하나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제 옷을 벗거나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행정관들은 그냥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2 부속실이 설치가 되면 한 5명이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냥 김건희 보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보좌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김건희를 제어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김건희 보좌할 제2 부속실을 설치해서 김건희가 개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정권의 악재로 들어가니까 이게 대체 카드가 되겠냐고요. 아니 김건희를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명품백 받으면 안 돼요. 밤마다 이렇게 싸돌아다니면 안 된다. 전보로 다니거나. 응? 그렇게 가래침 길가 아무데나 뱉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응? 보좌관이 김건희한테 그런 얘기를 주가 조작하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뒤지지. 그쵸? 말도 안 되는 거죠. 응? 이건 왜 설치를 하냐? 김건희의 보호장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아무것도 이제 제어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중동이 공격을 이거는 조중동이 공격을 하니까 오히려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다. 제2 부속실에서 그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늘 얘기했잖아. 그럼 왜 부속실만 하냐? 특별감찰관제는 왜 도입을 안 하냐? 아니 효과도 없는 제2 부속실 뭐하러 하냐? 이 특별감찰관제라는 거를 도입을 해야지 대통령 친인척, 부인 및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그 사람들은 캐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응? 그러고 나서 대통령 직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거든요. 특별감찰관은요. 안 하잖아요. 응? 근데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응? 우리 김건희 여사 대통령, 김건희는 대통령이에요. 내가 아니 제2 부속실 설치는 원래 당연한 거고 거기에 플러스 특별관찰관 제도를 하는 거에 맞는 거지만 야 무슨 제2 부속실 설치 하나 하는 걸 호들갑 떨 일이냐? 이게 뉴스거리냐? 난 너무 어이없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아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제2 부속실 하나 설치하는 게 막 대단한 거를 결단한 것 같이 아니 마치 드디어 우리가 이제 대통령 제2 부속실 만들기로 했어요. 이게 대단한 일이야? 응? 안 그래요? 이거 원래대로 관리를 했어야지. 응? 아니 무슨 대통령이 국정에 개입하고 당무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김건희를 진짜로 국정농단이나 이런 정치에 어떤 리스크를 줄이려 그러면 우리 윤석열 씨 그리고 국민의힘 얘는 진짜 필요한 거는 부속실이 아니라 특검 그 특검에 의해서 감옥에 가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대통령실에서 제2 부속실을 만들고 싶은 것은 국정 운영에 김건희의 리스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건희는 부속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감옥에 가두면 됩니다. 왜 이거를 쓸데없이 부속실을 만드는 거를 뭐 대단한 건 일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무소불위의 비공식 권력 그쵸?
무소불위의 비공식 권력이 활개치고 다니면 얼마나 나라의 어떤 근간이 흔들리고 얼마나 지금 공직사회가 무너지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는 윤석열 뒤에 줄 서려고 했던, 김건희 뒤에 줄 서려고 했던 수많은 정치인들, 공직자들. 뭐하러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을 이런 주가 조작범을 보좌를 하는데 인력을 낭비합니까? 그냥 감옥에 가두면 될 것을. 최은순이도 감옥에 한 1년 가둬놓으니까 조용하잖아요. 그냥 김건희는 가둬놓으면 돼요. 응? 그리고 김건희는 곧 갈련이에요. 제가 욕을 한 거죠. 죄를 짓고 가야죠. 안 그래요?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주가 조작했다 그러면 대면 보고를 하고 검찰을 불러서 휴대폰을 압수를 하고 말도 안 되잖아요. 무슨 곧 관련한테 제2 부속실을 설치해 줍니까? 그냥 감옥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제2 대통령 윤석열은 부속실 설치한다고 깝치고 다니지 말고 특검 거부하지 않는다. 김건희 당당하게 그렇게 억울하면 김건희 당당하게 특검 받아갖고 주가 조작 의혹 해명하고, 그럼 민주당이 김건희는 특검을 받았는데도 주가 조작에 혐의가 없다. 민주당이 사과하면 되잖아요. 제가 보면 이제 이 대통령 제2 부속실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이제 김건희가 일거수일투족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가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것도 조작할 인간들이에요. 제가 보면 그것도 조작할 인간들이에요. 그 다음에 김건희가 최근 뭐 검찰 조사를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김건희 해명에 신뢰 안 한다가 77.7%입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는 특혜다가 63.9%예요. 네, 오늘 중요한 거. 네, 오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국힘당 정책위 의장 자리 놓고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정치 평론가들이나 많이 떠들고 있죠. 제 나름 분석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국힘당도 민주당이랑 여러분들 그 최고위의 구성이 똑같습니다. 선출직,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5명을 뽑아요. 현재 국힘당 전당대회에서는 5명 중에서 3명이 친윤계죠. 2명이 이제 친한계가 됐어요. 그러면 3대2로 선출직에서는 친윤이 우세를 했죠. 거기에 이제 친윤의 추경호까지 하면 4명이 됐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본인, 그러니까 최고위의 의결권, 투표권을 갖고 있는 한동훈, 거기에 친한계 최고위원 2, 현재 3명이 확보가 됐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자기가 지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하면 이제 4명이 되죠. 그러면 마지막 한 명이 누구냐? 정책위 의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책위 의장이 투표권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위 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5대 4가 되든가 4대 5가 돼요. 그러면 현재 국힘당의 정책위 의장은 정점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 뽑을 때 런닝메이트로 나와요. 그렇죠? 원내대표 뽑을 때 정책위 의장을 런닝메이트로 해갖고 대부분 원내대표가 임명을 합니다. 근데 현재 추경호가 임명한 게 정점식이죠. 말이 추경호가 임명을 했다라고 하지만 윤석열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의 정점식이가 현재 정책위 의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정점식이는 사실상 법률통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검사 출신이니까 법률총인데 정책위 의장에 앉혀놓은 것은 그만큼 용산이 추경호를 밀 때 세트로 밀어준 거죠. 정책위 의장.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대부분 정책위 의장은 또 당권이 바뀌면 스스로 물론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은 알아서 사표를 내는 게 관례였어요. 알아서 사표를 내거나. 그래서 이번에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에서 어떤 투표권은 없지만 그 당의 살림, 재정과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그 서범수 재선의 부산 의원을 임명을 했죠. 이제 한 명이 이제 정점식이가 남은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가 그냥 새로운 정책위 의장을 임명하면 끝나요. 왜?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원래는 한동훈이가 그냥 임명하면 끝나는데 한동훈이가 당대표를 취임을 했는데 얘가 사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한동훈이 그러니까 친한계와 친윤계가 전당대회 이후에 이 정책위 의장 자리를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가 봐도 정점식이는 법률통임에도 불구하고 국힘당 최고위원회 내리꽂은 거는 윤석열이라는 건 다 알지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당권을 잡자마자 정책위 의장 정점식을 날린다는 것은 윤석열과 다시 제2라운드를 한다라는 선전포고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친한이냐 친윤이냐 어떤 최고위회의에서 5대4를 누가 5를 선점하는 자리냐가 결국은 정점식의 자리예요. 그러면 정점식이가 예전 같은 원만한 어떤 그 국힘당의 지도부가 구성되면 정점식이는 진작 지가 스스로 내려왔어야 되죠. 사표를 안 던지잖아. 그럼 사표를 안 던진다는 것은 한동훈이가 정점식 유임을 발표할 것이냐, 한동훈이가 교체를 할 것이냐, 요거를 용산에서 지금 지켜보는 거죠. 한동훈이는 일부러 유임을 시킨다는 말도 안 하고 새로운 정책위 의장을 누구로 지명하지도 않아요. 그건 뭐냐? 한동훈이는 이것들 봐라. 지금 현재 내가 당대표가 됐으면 알아서 나가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용산에 오더가 안 나오는 거죠. 정점식이를 내리꽂은 것도 윤석열입니다. 그러면 정점식이한테 야 동훈이 이제 그 편히 이게 좀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좀 나와줘. 이러면 정점식 사표 낼 거 아닙니까? 추경호를 통해서 하면 안 나오고 버틴다는 것은 용산이 끝까지 한동훈이를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한동훈이는 굉장히 영악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정치평론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어요.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윤석열은 아직 집권 이제 반도 안 지나갔죠. 아직 윤석열은 자기가 권력을 써본 것보다 권력을 쓸 날이 아직 더 많아요. 그리고 한동훈 입장에서도 내년이 대선이면 얼마든지 한동훈의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급하게 개조를 하겠지만 한동훈 입장에서는 용산과 대립각을 해서 본인이 치명타를 입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저기서는 한동훈이가 이제 조만간 정책위 의장을 교체할 것이다라는 소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유임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정책위 의장이나 원내대표는요 임기가 1년이에요.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분명히 틀릴 수 있는데 여기저기서는 한동훈이가 조만간 정책위 의장을 바꿀 것이다라는 뭐 정치평론가들이 떠들고 다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 그러냐면 정점식이가 이제 10개월 남았습니다. 10개월 남았어요. 추경호와 같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굳이 10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10개월 이후에 무슨 선거가 있거나 특별히 그런 것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용산과의 마찰을 줄이면서 한동훈이는 자기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더 천천히 당을 한동훈의 국민의힘으로 만드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한동훈의 전략이거든요. 내년 10개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개월이 지나면 사실상 이제 윤석열은 자기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서 남은 게 더 줄어들게 되죠. 10개월 후면 거의 1년 후에는 아무래도 지금의 용산의 힘은 더 빠져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윤석열의 어떤 친윤계가 활개지는, 저는 1년 후에는 과연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남아 있을 것인가? 저는 몇 명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자꾸 언론에서는 정책위 위장 정점식의 문제를 가지고 친윤과 친한계의 격돌이다, 신경전이다, 힘겨루기다. 저도 오늘 한동훈 윤석 제2라운드 힘겨루기 과연 승자는이라고 얘기했지만 한동훈이 여우예요. 최대한 국힘당의, 그러니까 윤석열과 마찰을 줄이면서 야금야금 지금 국힘당 내부를 자기의 정당으로 만드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 저는 유임, 그러니까 정점시기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정점시기를 만약에 한동훈이가 교체를 하는 순간 용산과 제2라운드의 전쟁이 시작되면 한동훈이는 약점을 잡혀 있잖아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댓글팀이 의혹이 이미 공수처의 수사가 의뢰돼 있고 결국은 한동훈 특검이라는 게 걸려 있습니다. 한동훈 특검이라는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용산과 자연스럽게 용산의 힘을 뺀 다음에 한동훈이가 싸우면 몰라도 지금 이대로 싸우게 되면 검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이제 한동훈이가 국힘당 당권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당권을 잡자마자 용산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은 한동훈이는 아직 임기가 2년이 남았잖아요. 임기가 남은 입장에서는 한동훈에게 유리한 게 없죠. 제가 볼 때는 유임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역설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정점식이 날리고 용산과 또다시 갈등이 일어나면 그 다음 국힘당은 세력 권력 싸움이 이제 당내 개파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한동훈의 시작과 동시에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이는 그래서 최혜병 특검 대안으로 제3자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있잖아요. 만약에 한동훈이가 당권을 잡자마자 윤석열에게 칼날을 겨누려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최혜병 사건 재표결 때부터 뭔가 다른 스탠스를 취하거나 제3자 특검법을 다시 얘기하려고 했는데 당권을 잡자마자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안 하는 걸 보면 언론에서는 뭐 교체를 할 것이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교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10개월은 금방 지나가고 다음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 후보가 나가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 용산은 끝난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은 대부분 친한계입니다. 지금 제가 봤더니요. 현재까지 108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현직 의원들 중에서 친한계로 구분되는 사람들은 17명에서 20명이래요. 그럼 거의 80, 90명은 친윤계예요. 근데 또 이 친윤계에서 이 8, 90명 중에서 중립이 반이래요. 중립이. 굳이 자기가 친윤계나 친한계를 지금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리지널 친윤계는 한 40명, 중립이 한 40명. 그러면 1년 후에 결국은 미래에 줄을 서야 되는 입장에서 현재 중립에 있는 사람들이 친한계에 붙을 가능성이 많죠. 왜 그러면 자기 이미 배지 달았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인기도 없는 대통령 파리하면서 자기가 국회의원직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한동훈이가 노리는 것은 내년 다음 원내대표 선거까지는 친윤계와 싸우지 않을 겁니다. 특히 윤석열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10개월만 참으면 원내대표도 뭐 장동혁이를 초선이니까 힘들 수도 있겠지만 삼선의 어떤 의원들 친윤계에서 포섭해갖고 데리고 와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동훈 특검도 지금 걸려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편에서는 그냥 친한계에서 어떻게 압박 정도는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정점수기가 스스로 사퇴한다는 것은 용산이 이제 한동훈에게 백기투항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정점식이가 사퇴 안 하는 거예요. 김건희나 윤석열은 아직도 자기네들은 임기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권력은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이가. 지금 정점식이를 자르지 않고 냅두면서 오늘 한동훈이가 이원석 편을 들어줘요. 총장 패싱 논란에 이원석 손들어준 한동훈. 김건희 조사 검찰청에서 했어야 된다. 이거는 용산이 또 분노할 일이죠. 그렇죠? 김건희 조사 검찰청에서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검찰을 자기 편으로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하지 못하는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결국은 이원석 한동훈은 한패, 중앙지검장 이창수 윤석열은 한패, 이 싸움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사안이잖아. 잘 생각해 보시면 한동훈이가 굳이 김건희 조사는 검찰청에서 했어야 된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건 왜 했냐? 용산을 향해서 내가 당대표인데 언제까지 용산에서 정당까지 그렇게 정점시키기까지 그렇게 버티게 할 거냐, 불만이 표현돼 있는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63% 나를 지지해준 의미 숙고해서 인사하겠다. 이거는 용산을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나 63%가 우리 당원들이 나 뽑았어. 내가 이렇게 당원들의 지지를 거의 절대적으로 받았으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인사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결국은 용산을 압박하는 거죠. 내가 굳이 새로 정점식을 날리고 뽑는 것보다는 정점식이 스스로 사퇴를 해주게 하는 게 옳은 길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무언의 용산에 대한 항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언제 다시 불꽃 튀는 대결이 벌어질 것이냐? 결국은 또 최혜병 특검입니다. 이 최혜병 특검을 이제 개혁신당에서는 우리가 대신 발의해 줄게. 너 한동훈 너 입 싹 닦는 거 보니까 발의 안 할 것 같으니까 얘기 우리가 발의해 줄 거라고 이제 깐죽대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도 제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 찬성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교체할 가능성도 있고 유임시킬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이건 언론 플레이라고 보고 저는 유임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지금 계속 말은 안 하지만 친윤계는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KBS 인터뷰에서 용산에서 김건희는 검찰청에서 받는 게 맞았다. 이원석 감쌌죠. 최병 특검 제 입장 바뀐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이런 일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시대가 변한 걸 알아라. 이제 국힘당 사퇴 정전식 사퇴 압박에 나섰는데 제가 요거만 분석을 하고 오늘 마칠게요. 그럼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이번에 됐잖아.
용산의 오판이 뭐였을까? 용산의 오판. 결국은 용산의 오판이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 문자가 까졌잖아요. 그쵸? 용산의 오판은 뭐였냐? 김건희 문자 왜 깠습니까 얘네가? 용산에 김건희가 사실 전당대회에 개입을 했잖아. 원희룡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CBS 어떤 논설위원장을 통해서 문자가 공개되고 김건희가 전면으로 전당대회 나가서 이 김건희 문자를 깐 이유는 배신자 프레임이에요. 그쵸? 배신자 프레임. 김건희 여사는 그 사실상 디올백 문제를 사과하고 싶었지만 한동훈이가 덮었다.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거기에 원희룡이가 가장 주장했던 게 뭐냐면 한동훈이가 박근혜 35년형 구형을 했다. 박근혜 35년형 구형을 했다. 이거 뭐죠? 국힘당의 책임당원이 가장 많은 영남표, 영남에서 한동훈이는 배신자의 낙인을 찍으려고 했었죠. 그럼 왜 안 막혔을까요? 여러분들 볼 때 이 배신자 프레임이 왜 안 먹혔을까요? 영남에서도 배신하라 그랬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과 각을 세워야지 산다라고 모든 국힘당 안에서의 목소리가 오히려 배신 안 하면 죽는 거였어요. 그쵸? 유승민 때랑 전혀 다른 상황인데 오히려 국힘당은 윤석열을 버려야 산다라는 게 국힘당 당원들의 지배적인 요구였잖아. 그렇잖아. 오히려 한동훈에게 계속 윤석열을 버리라고 하는 게 국힘당 지지층이었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배신자라고 프레임을 씌워주니까 그래야 한동훈 잘한다 이게 된 거지. 그래서 오판이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제 이해가 가세요? 여태까지는 배신자라 프레임을 씌우면 한동훈,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정치적으로 보면 영남은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고 절대 민주당이 되는 거는 용서하지 않는다. 근데 영남의 마음은 윤석열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하는 건 못 본다예요. 특히 국힘당 지지자들이 가장 많은 TK 지역에서는 윤석열도 싫지만 민주당의 이재명이 집권을 하는 건 못 보겠다라는 게 그 지역의 정서예요. 그쵸? 그 지역의 정서는 절대 민주당의 빨갱이들에게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윤석열 때문에 이재명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한동훈 너만큼은 윤석열을 버려라 라는 게 국힘당 당원들이 이번에 한동훈을 지지했던 그러니까 몰표를 63%라는 한동훈에게 절대적인 지지는 오히려 배신을 하라는 주문이었거든요. 근데 멍청하게 저쪽에서는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준 거죠. 그래서 제가 오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국힘당에 오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준 건 오히려 한동훈에게 도움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잖아. 응? 제가 그래서 용산의 오판,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선거에 뛰어들면서 참전까지 했는데도 한동훈이가 절대적으로 이긴 거는 선거의 그 방향성을 잘못 잡은 거예요. 배신자 프레임이 먹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기가 좋을 때는 배신자 프레임이 먹혀요, 여러분들. 그렇잖아. 만약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한 40% 중반 정도 나오고 국힘당의 어떤 전반적인 지지층이 대통령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배신자 프레임이 먹혀요. 근데 국힘당 지지층 안에서도 윤석열, 김건희는 아니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오늘 한동훈의 어떤 이런저런 발언을 보면 당원들이 나에게 63%라는 지지를 보낸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 그거를 참고해서 인사를 하겠다. 이거는 용산을 향해서 정점식 사퇴시켜라라는
얘기고, 결국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내관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이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내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자칫 내전으로 확전되는 것은, 왜 그러면 용산은 더 이상 잃을 게 없거든. 응? 어차피 지금 레임덕인데 유일하게 지금 김건희 입장에서는 지만 보호하면 되거든. 윤석열은 저는 철을 버리지 못합니다. 제 처가 다 합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국정이고 나발이고 김건희만 보호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 내전이 터질 것이냐, 이거는 좀 봐야 된다. 좀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떠드는 것 같이 정점식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이가 고민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10개월 후면 원내대표랑 정책위 의장 다시 갈아치워야 되고,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자마자 용산과 부딪힌다는 것은 스스로도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천천히 당을 장악을 해서 이제 친윤계 의원들도 친한계로 작업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최고위원 선거, 그 다음에 시당 위원장 선거가 좀 과열되고 있어요. 지금 호남 지금 난립니다. 광주 광역시 시당 위원장 선거가, 이게 지금 여기 광주 사시는 분 많죠, 제 방송.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광주 사시는 분들 많죠. 지금 강의원 대 양부남, 이게 혈투가 벌어졌어요. 누가 더 찐명이냐.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개판 싸움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현역들은 양부남 위주로 모이고, 지금 더민주혁신회의에 강의원을 미는 외곽 조직은 지금 강의원을 밀고 있어요. 과열되다 보니까 민영배 의원이 지금 사실상 피해를 입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냥 찐명 혈투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당내 선거는 치열하게 싸우되 내상을 입혀서는 안 됩니다. 내상을 입혀서는 안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돼도, 뭐 강의원도 누가 봐도 원외에서 이재명 찐 원외위원장이고, 양부남 검사, 그러니까 고검장 검사 출신이죠.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인으로, 대장동 변호인으로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그래서 지금 현역들은 합의 추대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강의였는데 선거가 지금 거의 비등비등해요.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후유증 없게 해야 되고, 지금 최고위원 선거도 좀 과열돼서 이현주 의원이 입 바른 소리 한번 했다가 또 욕 뒤지게 먹었죠. 뭐 오더 정치가 있다. 이재명 당대표가 오더 내린 적도 없죠. 그냥 김민석 의원이 의외로 표가 안 나온다, 그 말 한마디에 김민석이가 이재명이 김민석을 최고위원으로 민다, 뭐 자가 발전인지. 제가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은 진짜 무엇이냐 제가 알아는 보고 그랬는데, 이번엔 일부러 안 알아봤어요. 일부러 안 알아봤어요, 제가. 예전 같으면 이재명 당대표는 진짜 이거 이재명 당대표 이번에 뜻 맞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번에 안 물어봤어요. 그 이유는 제가 그걸 알면 힘들어질까봐.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원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지지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뭐 의중이다 자의적으로 해석해 갖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재명 지지자라면요, 이재명 당대표가 설사 누가 됐으면 한다라는 눈치가 있어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말 한마디에 이재명 당대표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날아갈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최고위원이 될 수도 있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자꾸 이재명이 명심은 김민석이다 이러고 다니면 이재명 당대표가 최고위원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어? 응? 아니 생각을 해봐라고. 응? 명심은 김민석이다. 이재명이 김민석을 찍었다. 그럼 이재명 당대표가 최고위원 선거에 개입해갖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뭐가 좋습니까 그게? 응? 좀 정말 생각들이 있으면,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재명 당대표가 김민석을 미루면 모르는 척하고라도 그냥 김민석 찍으면 되지, 그걸 갖고 명심은 김민석이니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뭐가 그게 도움이 되겠냐고. 응? 그러니까 예전에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되면 안 된다, 그리고 김어준 욕하고 그런 새끼들이 지금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응? 이재명 당대표야 지금 8명 최고위원 중에 누가 되든지 얼마나 다 이재명을 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응? 아휴, 진짜 좀 생각들을 해봐요. 그런 말을 한 적도, 김민석이를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설사 그런 뉘앙스를 누군가가 자기는 느꼈다라고 해서 그걸 마치 그게 이재명이 오더같이 얘기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전당대회에 개입해갖고 최고위원 그 이재명한테 좋은 일이에요? 응?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같이 이재명의 어떤 김민석을 찍었다, 난 제발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진짜 위한다면 아낄 줄도 알아야지. 허구한 이재명 파리해갖고 이재명이 누구 찍으라 그랬다 언제? 언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이도 양심이 있어야죠. 언제부터 지가 그렇게 진짜 이재명을 위하고 그랬다라고 하고, 전 진짜 위한다 그러면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그 누가 돼도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들이면 그냥 이재명 당대표는 끝까지 좀 무게 있고 침묵하는, 이재명은 누가 돼도 다 이재명 당점이 뭐예요? 이재명 당대표의 장점이 뭐예요? 알게 되면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쵸? 제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이재명을 겉에서 보면 안티가 생길 수 있지만 이재명을 가까이서 보면 이재명을 미워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재명의 매력이에요. 응? 그러니까 근데 이번 선거 전대 누가 잡았냐 날짜. 올림픽 때 잡아갖고 진짜 아유. 그치. 네, 오늘 우리 현명한 시청자 여러분들만큼은 설사 이재명 당대표가 김민석 의원을 밀거나 딴 사람들을 미는 느낌이 받았다 그래도 이재명이 오더했다 김민석 찍으라고 이런 이재명 당대표를 아주 거물 정치인을 아주 속 좁은 정치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안 그래? 왜 이재명을 자꾸 이렇게 작은 정치인으로 만들려 그래?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만큼은 이재명은 당내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맞죠. 안 그래요?
이재명 당대표가 당내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재명 원칙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여러분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